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3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매달 첫 번째 방송에서 그 전달에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얼핏 듣기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모멘텀 투자의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매도를 하고요. 주식이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면서 이렇게 모멘텀에 맞춰서 투자해도 투자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달 말일이 되면요.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 좋아야 할 텐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할 텐데,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2025년 1월의 마지막 날에도 미국 증시가 좀 힘을 내면서요. 제가 월요일에 수익률을 공개할 때 좋은 수치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지 말씀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주간 진행된 investing.com의 50% 할인 이벤트가요. 2월 1일 내일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investing.com 가입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진행되는 50% 할인 행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아주 바람직한 색으로 물들어 있죠. 어제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CRM, 서비스나우 이런 종목 빼고는 다 상승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제 크게 하락한 서비스나우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최근에 발표된 어닝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시장의 센티먼트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실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38%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53, 나스닥은 0.25%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렇게 3대 지수 올라간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한 가지 악재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발견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토요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자신의 위협을 드디어 시행하겠다.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잠시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죠. 여기 보시면요. 이러한 발표가 있고 나서 급락했잖아요. 하지만 막판에 힘을 내면서 이 정도 악재에는 끄떡없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지켜냈습니다. 어제 시장의 폭 역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56.66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5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도 58%에서 61%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방송에서 조금은 지루한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S&P 500의 시장 폭이라든지 빅스 지수라든지 공포 탐욕 지수 이런 수치를 매일 점검하는 이유는요. 물론 그때그때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분위기를 파악하자 이러한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특정 사항이 도래했을 때 과거의 역사적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자 이러한 의도가 숨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 폭이요. 1월 달에 1월 10일 그리고 12일, 13일 이때 굉장히 좁아졌었습니다. 20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이 기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시장이 이렇게 극적으로 좁아질 때는 시장 폭이 너무나 좁아질 때는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였죠. 역사적 통계를 보면요. 빅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그때가 이제 빅스의 피크가, 즉 시장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도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의 현상이 있었죠. 2025년 1월 10일 날 빅스가 19.54로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포탐욕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공포탐욕 지수가 49까지 상승하면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공포탐욕 지수 역시도 1월 초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2025년 1월 10일 기준으로 26까지 떨어지면서 공포감이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공포감이 만연되면 그때가 오히려 줍줍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AAII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한테,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거죠. 앞으로 6개월 이후에 과연 지금 현재 수준에서 미국 증시는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2025년 1월 15일, 아까 우리가 공포탐욕 지수라든지 빅스라든지 시장 폭에서 확인했을 때 굉장히 센티먼트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이때 마찬가지로 AAII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25.4%만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고요. 무려 40.6%의 참여자들이 주식 투자하면 지금 큰일 난다. 지금 6개월 이후에 주가는 떨어져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후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1월 10일 날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고요. 지금까지 2주간 무려 4.19%나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다가 다시 한번 시장의 공포감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가 오고요. 또 시장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지고 또는 AAII 설문조사가 굉장히 부정적인 센티먼트를 보여주게 되면요. 그때가 줍줍 기회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미주온 탑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비스트라가 무려 13.59%나 폭등을 했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9.88% 두 번째로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탈렌 에너지가 5.12% 상승했고요. 네 번째는 브로드컴이 플러스 4.51, 마벨 테크놀로지 플러스 3.31, TSMC 플러스 2.88, 테슬라 플러스 2.87, 구글 플러스 2.79, 팔란티어 플러스 1.83, 메타 플러스 1.5, B2가 1.1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네 종목이 하락했는데요. 앱 러빈이 마이너스 0.23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1.03, 비트코인이 1% 떨어지면서 104,250에 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6.18% 급락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엔비디아 주식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은데 모멘텀이 무너져 버렸는데 엔비디아를 매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모멘텀이라는 것은요. 3, 4일 정도 주가가 떨어졌다고 방향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 4일 정도 주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했다고 해서 이 주식의 모멘텀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멘텀은 적어도요. 몇 주간, 뭐 한 달 정도는 그 주식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서 엔비디아의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는 26가지의 지표 중에 13가지가 매도, 그리고 4가지만 매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게 원데이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엔비디아 주식을 줍줍하기에는 조금 추세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을 만약에 한 달로 바꾸게 되면요. 갑자기 수치가 바뀌잖아요. 따라서 한 달간의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킹 알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엔비디아 페이지에 들어가서 레이팅을 보시면요. 퀀트 레이팅이 3.49인데 이렇게 3.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때문이고요. 현재 모멘텀 지표는 B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모멘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를 도대체 사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시기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기사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월요일에 엔비디아와 다른 기술주들의 하락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수혜주들을 매수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줍줍이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 주식들을 오히려 멀리 했다라고 JP 모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다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월요일에 엔비디아 주식을 순 매수했습니다.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중국의 딥시크 인공지능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서 거의 5년 만에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였다. 그리고 소규모 거래자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인베스코 QQQ라든지 아니면 NVDL이라는 ETF, 이거는요, 엔비디아의 2배를 레버리지를 쓰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한 것으로 JP 모간에서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JP 모간의 니콜라우스 피니기르 조글르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다른 대형 투자자들이 월요일에 조정을 확대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에 이렇게 테크주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헤지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주식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펀드는요,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이 제시한 대안으로 촉발된 미국의 독점주의 그리고 미국의 AI 선도권에 대한 베팅을 철회했다. 이 얘기는요, 최근까지도 미국 증시의 성적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최고였잖아요. 그 이유는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나서 미국의 독점주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독점주의는요, 최근에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AI 선도권으로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논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투자 논리가 지금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약화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와 미국 기술주 하락에 매수하는 가운데 헤지펀드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은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들은요, 직장인에 불과하거든요. 이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직장 생활을 지키는 거죠. 나의 밥통을 찰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처럼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요, 아무래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고객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입지 않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펀드 매니저들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니기르 조글르는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여름 이후에 주식에 대한 폭넓은 노출을 점진적으로 줄여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아니면 채권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따라서 월요일에 엔비디아와 다른 AI 거래를 추가로 줄여서 가격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헤지펀드들이 금요일이 월 말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더 변동성이 커다란 거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같은 경우는요,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죠.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테마에 대해서 약간의 이익을 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개인 투자자들은요, 미국 주식시장에 백스톱을 제공했다. 그 얘기는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낙폭을 줄였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존의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엔비디아 폭락은요, 엔비디아 역사상 9번째로 큰 폭의 1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난 8번의 폭락 중에 지금처럼 베어마켓이 아닌 상황에서 폭락한 것은요, 딱 3번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2004년 8월이었고요. 두 번째는 2003년 8월, 그리고 세 번째가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3번만이요, 베어마켓 도중에 발생하지 않은 굉장히 커다란 낙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베어마켓이 아닌데도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한 날,
그때가 과연 저점이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긍정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세 번 모두 그날이 단기적인 저점이었다. 이렇게 통계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을지, 그 얘기는 엔비디아가 지금 저점이고 계속해서 상승을 지금부터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반도체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브로드컴이고요. 브로드컴이 메타와 오픈 AI 덕분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메타와 오픈 AI가 브로드컴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주식이 목요일 필요한 상승폭을 얻었다. 이 회사는 메타 플랫폼에 의해서 칩 설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요, 수요일 거래 종료 이후에 수익 보고서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로요, 수천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용을 절감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메타의 AI 인프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 하나가 나오는데요. MTIA 칩이라고 합니다. 이 칩은요, 메타 트레이닝 앤 인퍼런스 엑셀러레이터의 약자인데요. 최초의 MTIA 칩은 2023년에 출시가 됐고요.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워크로드에 맞게 칩을 최적화함으로써 컴퓨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영역에 맞춤형 MTIA 실리콘을 배치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자,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메타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수잔 리가 이번에 애널리스트와의 어닝콘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MTIA를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 우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칩이 바로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했다. 점점 더 많은 MTIA 칩을 사용하게 되면 브로드컴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결과적으로 브로드컴의 주가는 목요일 4.38% 상승한 215.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잔 리는요, MTIA 칩이 AI 프로세서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전문 분야, 즉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부 서버에서는 AI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확장될 예정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커스텀 칩, 즉 맞춤형 칩은요, 훈련보다는 주로 모델에서 답이나 결과를 생성하는 과정인 추론에 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의 과정을 두 단계로 보통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트레이닝, 훈련 단계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추론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훈련 단계에서는 GPU가 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 칩 같은 경우는 보통 추론에만 사용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수잔 리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훈련을 위해서도 맞춤형 칩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브로드컴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브로드컴만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커스텀 칩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회사는 아닙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애저, 마이아 AI 엑셀러레이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발표에서요,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회사가 타사 칩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무어의 법칙을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즉 반도체의 효율성이 2년에 2배씩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AMD, 인텔,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과 마이아, 코발트, 부스트, HSM 등 우리 제품군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 칩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목요일에 마벨의 주가는 3.24% 상승했고요. 맞춤형 AI 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간 스탠리의 기술팀은요, 맞춤형 AI 칩이 2024년 시장 점유율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요, 그 비율은 15%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나머지는요, 주로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GPU가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는 영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딥시크의 발전은요, 자산의 칩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장려할 가능성이 있다. 자, 따라서 딥시크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좀 비용을 줄이자, 뭐 이러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딥시크 때문에 앞으로는 자사칩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무려 150억에서 250억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2월에 브로드컴은요, 두 곳의 새로운 고객을 위해 차세대 AI 칩을 개발하는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요, 오픈AI가 이 두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브로드컴의 주가는 어제 두 가지 좋은 소식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가 가면 갈수록 맞춤형 칩의 사용을 늘리겠다, 이런 의도의 얘기를 했죠. 특히 앞으로는 훈련에도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을 쓸 가능성이 생겼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뉴스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챗GPT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브로드컴이 지금 챗GPT의 계약을 따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입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의 국부펀드가요, 비트코인 투자량을 3,821개로 늘렸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운용 NBIM이 관리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2024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간접적인 비트코인 노출을 전년 대비 무려 153%나 증가시켰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요, 3,821개로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금액으로 4억 달러 규모에 이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간접적인 비트코인 노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투자했다.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라이어 플랫폼, 마라 홀딩스, 코인베이스 이런 주식을 샀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재무부가 지시하는 정부 연금 기금 글로벌, 이게 바로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부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산은 글로벌 주식, 채권, 부동산에 걸쳐서 다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BIM의 비트코인 관련 투자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투자 종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펀드는 이 회사 주식의 0.72%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액으로 따지면 5억 1,400만 달러고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3,214개를 지금 갖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요, 2024년 6월 30일 기준 0.89%에서 주식 비율이 감소했다. 주식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감소했다는 거죠. 0.72%로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NBIM의 실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보유량은요, 112만 주에서 158만 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비중이 줄었냐면요, 그만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새로운 주식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BIM의 다른 주목할 만한 비트코인 관련 보유 주식은요, 마라 홀딩스, 테슬라, 코인베이스, 라이어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315.2 비트코인, 106.9 비트코인, 80.6 비트코인, 그리고 76.7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엑스포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주식을 사 모으면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국부펀드의 이런 전략은 그 가치를 크게 높였다.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다는 거죠. NBIM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만으로도 그 가치는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엄청나게 달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으로 노르웨이 국민 1인당 간접적으로 68,837 사토시, 즉 64달러에 해당하는 엑스포저를 갖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는요, 2020년 2,300만 달러의 간접적인 비트코인 노출에서 2024년 3억 5,600만 달러로 15배 이상 크게 성장한 거고요. 비트코인 시장의 성숙과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통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굉장히 커다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커다란 국부펀드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의 비중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각종 기관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모멘텀
모멘텀을 보시면요. 지금은 모멘텀이 그렇게 좋진 않죠. 26가지의 지표 중에 10가지가 매도, 7가지가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차트를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상승 채널 안에 있긴 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지만 여기 보시면요. 추세선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세선 아래쪽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순서는 미즈운의 새로운 토픽을 소개해 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우리가 탈렌 에너지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또 하나의 토픽, 마벨 테크놀로지는 어떤 기업인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기사는요, 제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특별히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즈운의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아서 방송을 짧게 진행했는데요. 2월 첫 번째 방송에서는 힘찬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즈운 토픽에 새롭게 편입된 마벨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애정하는 엔비디아처럼 화려하게 주목받는 기업은 아니지만 데이터 인프라 분야에서 묵묵히 혁신을 만들어가는 숨은 강자입니다. 이 회사는 데이터를 저장, 이동,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반도체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이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와 AI 수혜주로서의 위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1. 데이터 센터 솔루션 40.2%. AI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처리됩니다. 마벨은 데이터 센터의 심장인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특히 데이터 저장 장치 HDD, SSD 컨트롤러와 이더넷 스위치 칩은 마벨의 주력 제품입니다. 2. 기업 네트워크 22.3%. 기업용 IT 시스템은 기업 생산성 향상의 핵심입니다. 마벨은 기업용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에 필요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 라우터, 이더넷 스위치, 무선 액세스 포인트. 3.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19.1%. 5G 시대를 맞아 통신망은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합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유무선 통신 장비에 필요한 고성능 네트워크 칩을 제공하여 5G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 광 전송 시스템, 무선 라디오 네트워크 액세스 시스템. 4. 소비자 전자제품 11.3%. 브로드밴드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 게임 콘솔 시스템. 홈 데이터 저장 시스템. 5. 자동차 및 산업용 솔루션 7.1%.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AI 수혜주인 이유. 1. AI 인프라 핵심 기술 보유. 마벨은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와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칩과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AI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벨은 2021년 광통신 칩 제조업체인 IMPHI를 인수하여 데이터 센터 연결성을 강화했습니다. 2. 주요 AI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에게 맞춤형 AI 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AI 시장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벨 테크놀로지는 지난 12월 5년간의 계약을 통해 애머잔 웨브 서버서즈 AWS와의 전략적 관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마벨 테크놀로지는 AWS가 데이터 센터 컴퓨팅,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AWS와 그 고객들이 더 높은 효율성, 더 낮은 총 소유 비용, 더 빠른 시장 출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AI 관련 매출 급증. 2024 회계 연도에 AI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 회계 연도에는 AI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다양한 AI 응용 분야 공략.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산업용 AI 등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AI 시장 전반의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는 차량용 이더넷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지속적인 R&D 투자. AI 기술 발전에 맞춰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벨 테크놀로지는 AI의 필수적인 반도체와 네트워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마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특히 맞춤형 칩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며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최적화된 맞춤형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마벨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